얼마 전 감옥에서 가석방된 한 남성. 무기징역이었기에 가석방된 것에 기뻐해야 할 만도 한데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감 중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동생이 불공평하게 분배했다고 여기고 있었거든요. 동생은 이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가 있어 매달 임대료로 많은 돈을 받고 있는데 그가 어머니의 유산으로 받은 돈은 고작 3천만 엔. 하나로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는 자기가 동생보다 너무 적게 상속받았다며 분노했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더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남성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생을 살해하고 모든 재산을 손에 넣으려는 전형적인 나쁜 사람의 선택을 말이죠. 1942년 8월 6일에 일본에서 태어난 하세가와는 어릴 때부터 그리 성격이 좋은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긴 하지만 남들보다 더 자신의 이득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기에 이기적인 그를 친구들은 멀리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의 성격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도박에 빠지면서 말이죠.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처음에는 괜찮은 이득을 봅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해 혹은 그때 돈을 더 넣었더라면 이라는 욕심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고 결국 많은 빚을 지게 되죠. 하세가와 역시 그러했습니다. 초심자의 행운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끝내 2억 원이 넘는 빚을 졌고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근무처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가 횡령했던 돈은 모두 2억 5천만 원. 조금씩 메꿀 수 있는 돈이 아니었기에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1976년 12월 결국 그는 점주를 살해한 뒤 산에 유기했고 횡령한 돈은 점주가 모두 사용하고 잠적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하지만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운영하며 빚도 그리 많지 않은 점주가 하루아침에 모든 돈을 갖고 야반 도주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점주 가족의 신고로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했던 경찰에 의해 범행 1년이 거의 지났을 무렵 하세가와의 조작은 들통나고 말았죠. 살인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유기 및 누명을 씌워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그에게 재판부는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렸습니다. 20년 넘게 수감돼 있던 그는 2003년 5월에 가석방됐는데 당시 그의 마음은 참회와 회개가 아닌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감 중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산을 동생이 더 많이 챙겼거든요. 당시 그의 앞으로 전해진 3억 원의 유산 중 1억 3천만 원을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가석방 됐을 때 받았지만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아파트 임대업으로도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동생이 자기가 수감돼 있는 틈을 타 어머니의 유산마저 많이 가져간 것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버지의 유산의 경우 그는 빚 때문에 현찰이 필요해 돈을 받았고 동생은 아파트를 받아 잘 활용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산 역시 그런 맥락이었지만 자신의 이득만을 중요시한 그는 동생이 수작을 부렸다며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돈을 잘 벌고 있으니 1억 원을 내놓으라고 동생을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기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동생의 냉소뿐. 몇 번을 찾아가도 동생은 같은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하세가와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석방으로 나와 있는 도중 사고를 치다 체포되면 62살의 고령인 자기는 다시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호스트클럽의 호스트 몇 명에게 1억 원을 줄 테니 동생을 살해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이 거절했지만 돈이 필요했던 스즈키라는 남성이 하겠다고 나서자 둘은 동생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계획을 세웠죠. 2005년 5월 8일 저녁 스즈키는 하세가와 동생의 집에 침입해 귀가한 그를 살해한 뒤 현금과 차를 훔쳐 도주했습니다. 이 시간에 하세가와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이틀 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는데 동생이 죽어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의 버려진 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알리바이가 있었던 그는 수사의 손길이 자객에 미치지 않을 거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행이 일어나고 4개월 뒤 흔적을 남긴 스즈키가 체포됐고 그가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하세가와 역시 체포되고 말았죠. 스즈키의 말에 따르면 그는 처음 약속과는 달리 1,50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웃긴 것은 그렇게 가석방 때문에 몸을 사렸던 하세가와는 스즈키가 체포되기 전에 이미 다른 일을 협박하다 기소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31일에 열린 재판에서 하세가와는 극형을 원한다라고 밝혔고
검찰 측은 과거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던 그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겨우 2년 만에 살인을 주도했던 점을 지적. 앞선 범행으로 평생 속죄하고 살아가야 함에도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름에 있어 규정은 불가능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사는 가석방 중 재범을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규정 불가능한 상태인 것은 아니라며 사형을 회피하려 했지만 2007년 1월 23일에 우츠노미야 지방법원은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에도 속죄,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교정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사형을 선고했죠. 2008년 3월 19일에 하세가와의 형이 확정됐고 현재 그는 도쿄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던 스즈키의 경우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유산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분노와 욕심 때문에 본문의 하세가와 같이 살인을 저지르는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이런 나쁜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언젠가는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